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은 제가 어떤 재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재산인지에 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제 우리 이혼하니까 이거 그냥 분할을 해줘 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그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했다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협력 정도를 재산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직업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한 협력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사업체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유명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김 씨와 박 씨는 결혼해서 같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박 씨가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셰가 되고 싶다면서 빵집을 그만두고 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식당일, 파출부 등 온갖 굳은 일도 해가면서 또 자녀들 양육까지 전담해가면서 거의 10여 년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남편의 해외 학원비까지 지원해줬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귀국해서 파티셰로 디저트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김 씨는 남편이 파티셰로 사업을 시작할 때 거의 공동 창업주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을 해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이 사업이 대박이 나고 그러다 보니 남편 박 씨는 신이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 재산도 점점 불어났겠죠. 이렇게 열정을 바쳐서 일하던 남편 박 씨가 딱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자식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혼식 축하를 하러 와준 동창생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한 동창생이 평생 일만 하다가 얼마 전에 큰 재산을 남기고 과로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들 그러면서 인생 너무 허무하다, 별거 있겠냐,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아내 김 씨에게 자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빵이든 파티셰든 뭐 이런 사업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남은 인생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이렇게 즐기다 살다 가고 싶다 라면서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로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의 절반은 주겠지만 사업체 재산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뭐 건물 막 이런 것들 산 건 일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혼인 기간에 대부분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더니 하루아침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된 김 씨. 과연 김 씨는 남편의 사업체 재산을 전혀 분할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남편 박 씨가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이혼 여부는 그동안 아내의 고생을 무시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와 박 씨는 혼인한 기간이 20년 이상 되었고 남편 박 씨가 이 디저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10년 이상 혼자 돈 벌어가면서 뒷바라지를 한 김 씨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 양육도 김 씨가 모두 전담을 했고요. 또 디저트 사업을 시작하고서도 김 씨는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을 만큼 박 씨와 함께 계속 일을 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박 씨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김 씨의 기여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사업체, 이 사업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사업체가 모두 다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1인 회사인 경우라면 이 회사는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 대신 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를 재산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없이 이혼만 한 경우나 재산 분할 청구 없이 이혼 소송만 제기해서 이혼 판결만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법이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아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심판 당시에는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재판이 확정이 된 다음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도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항과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거래세의 일종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분할받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고 대신 일부 감경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권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친권 포기각서의 효력,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지, 한번 포기한 친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참에 각 권리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데려가서 키울 수 있는 권리예요. 아이들을 실제로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런 케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법적인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관리해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장을 만들거나 전화, 수술, 해외 출입국 등을 할 때 동의해주는 것은 친권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결혼하고 있을 때랑 똑같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합의를 하시더라도 이 친권자 지정 협의 신고 절차는 꼭 거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이 자기가 친권을 포기했으니까 양육비는 안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의 문제로서 자녀를 데려가서 키우는 사람에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자신이 자녀를 데려와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남편이 친권 포기했으니까 양육비 안 주는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친권은 법이 부모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리로서 두 사람이 임의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게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친권 포기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인가 법인에 가셔서 친권 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으시거나 법원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 포기각서를 쓰셨거나 아니면 아직 쓰기 전이라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할 때 또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친권 포기 각서를 썼는데 그럼 앞으로 친권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 친권자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변경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왜 친권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입니다. 친권,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친권을 포기했을 때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정되었다던가 반대로 현재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불안해져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번 정해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자녀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제법 있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양육 상황의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사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내실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친권 포기 그리고 그걸 회복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3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이나 본인이 양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도 했고 또 확인을 받아서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쯤 후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제법 안정이 됐고 반대로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 친권자인 상대방은 갑작스런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도 의뢰인에게 자주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너무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본인이 과거에 쓴 이 친권 포기각서 때문에 친권자 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저희는 바로 친권 포기각서의 효력을 분석을 했고 친권 포기각서가 공증을 받지 않은 그냥 두 사람이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을 받지 않은 친권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현재는 실직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종종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의 증언들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서 결국은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여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흔히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이 유책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시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에 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귀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와 한국인 남편 Kim씨는 혼인을 해서 12년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A씨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김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그 후 6개월 만에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일관되게 이혼을 희망하는 한편 김씨는 이혼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김씨는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하고 그 후에 잦은 외박을 하고 또 돌아와서 A씨랑 자녀를 폭행했고 상의 없이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상당한 돈을 빌려와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별거 기간 중에는 A씨를 찾아가 폭행을 해서 상해까지 입혔고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자 김씨는 A씨의 무단 가출이나 술자리에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오히려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면서 A씨의 이혼 요구를 거절해온 것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당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하는 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호, 배려가 잘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책 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약화가 돼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잘못이 이혼 청구를 부정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허용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례에서는 혼인 기간 중 일방적으로 가출한 A씨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김씨의 혼인 기간 중 폭력, 상습적인 음주 이런 경제 습관들을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만을 강조해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2022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혼인 파탄을 일으킬 만한 어떤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더라도 언제까지나 그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허용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범위는 실무상으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걸로 보입니다.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는 적게 인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그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둘이 같이 책임을 지되 둘 중 한 명이라도 변제를 하면 다른 한 명의 책임은 이 사람이 변제한 범위 내에서 소멸은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 상간자 둘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한 명의 절반에 대한 책임도 내가 대신 져줬으니까 이 절반만큼은 나에게 돌려줘 라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이때 쌍방에게 각각 별개의 손해배상을 명하지는 않고요. 이 혼인 파탄 책임이 누가 더 큰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이 더 큰 당사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의 정도가 동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 방법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고의로 훼손해서 혼전 임신을 시키고 결혼까지 한 남편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신현승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피해 여성은 20대에 9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점이 마음에 끌려서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피해 여성은 30대에 결혼을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점 때문에 혹시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헤어지자고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랑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다. 사귀다 보면 너도 결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결혼은 그때 하면 된다 라고 잘 설득을 해서 결국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겠다고 결심한 데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어린 남동생을 거의 엄마처럼 돌보느라고 어린 시절에 하고 싶었던 걸 잘 못하면서 그렇게 생활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20대에는 돈도 벌고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도 좀 마음껏 누려보고 싶어서 늦게 결혼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당시 남자친구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처음에 배려해줬던 그런 태도랑은 조금씩 이렇게 태도가 변해가는데요. 주변 친구들 결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결혼하자고 계속 쫄랐고 급기야는 교제한 지 1년 되는 날에 친구들을 불러서 기념 파티를 하면서 깜짝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깜짝 프로포즈 전혀 예상도 못하게 하는 이 깜짝 프로포즈 별로거든요. 근데 친구들 다 불러서 프로포즈하고 친구들이 결혼하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이면 거절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이 여성은 아주 지혜롭게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5년 지나면 내가 받아주겠다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벗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하자고 요구하는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피임을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누구보다도 피임에 신경을 썼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충격이 커서 이 충격에 막 빠져있는 피해 여성에게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이 콘돔이 완벽한 피임 도구는 아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인데 이 선물 같은 아이 아니겠느냐. 우리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 피해 여성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신 변호사님,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결혼 과정이 뭔가 좀 꺼림칙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들어보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꼬리짝하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너무 자상했지만 결혼 후에는 180도로 태도가 돌변해서 집안일, 육아 등은 전혀 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남자로 변해버립니다. 피해 여성은 친구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힘이 들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혼전 임신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예전에 남편이 쓰던 휴대폰을 우연히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친한 후배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해도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의 답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도 결혼했잖아. 임신을 하게 만들란 말이야. 여자들이 아무리 결혼하기 싫다고 거절해도 임신하면 어쩔 수 없어. 네 형수 봐봐라. 그렇게 결혼하기 싫다고 하다가도 이제 임신하니까 바로 결혼하지 않았냐. 뭐 한 방을 노려봐라. 이런 내용의 대화입니다. 피해 여성이 정신을 부여잡고 이제 대화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남편은 후배에게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피임 도구를 미리 훼손해라. 피임약은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을 하면 여자친구가 알아서 안 먹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서 피해 여성은 남편이 자신이 피임약을 먹을 때마다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마라. 피임은 내가 신경 써서 잘 하겠다. 뭐 이러면서 항상 자신이 챙겨온 피임 도구만을 고집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4년 전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하였던 그 괴로웠던 기억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오버랩 되면서 현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님, 근데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일단 성행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임을 한다고 했다가 속이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지만 형사상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부부 사이에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행법이나 대법원 입장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피임은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피임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조건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피임 도구를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켜 피해 여성을 임신시켰다면 이 임신시킨 행위 자체가 상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성폭력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다양한 외국의 판례, 입법례 등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독일,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고의로 피임 도구를 훼손시키거나 피임 도구를 쓰기로 하고 쓰지 않는 행위, 이를 스텔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함으로써 스텔싱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2022년 7월에는 캐나다 대법원이 이를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비동의 간음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텔싱을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2021년에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는 하급심 판결은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요, 피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행위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성행위 자체만으로, 그리고 임신의 결과까지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폭력을 인정하는 이런 국외의 흐름에 따라 2021년 국회에서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는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처지나 살아온 환경에 비춰볼 때 결혼, 임신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남편이 피임 도구를 고의적으로 훼손시켜가며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온전히 남편을 신뢰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를 할 때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 또한 쉽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텔싱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것만으로는 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여성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이혼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이혼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제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좀 한정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외국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자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충분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서 소장을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요. 이럴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에 이 소장을 게시를 해주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시송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고 이후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로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절차를 돕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배우자가 아예 입국조차 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입국은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외국으로 무단으로 출국해버린 다음에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시송달도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다거나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이혼을 대비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는 부부니까 사전에 미리 꼭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니까 이거 이혼소송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너무 이혼소송을 쉽게 포기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혼 사유가 꼭 필요하냐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국인이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국내 입국 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혼인 중에 무단으로 출국을 해서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는요. 민법상 악의의 유기, 민법 840조 2호에 해당을 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출입국 사실을 조회를 해봤더니 아직 한국에는 있는데 한국 안에서 소재불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거 악의의 유기? 이런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입증 어떻게 해요? 하고 막막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출을 해서 이 사람이 오랜 기간 행방이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변 지인이나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제3자들에게서 진술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혼 사유를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입국 자체를 안 한다거나 무단으로 출국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제이혼, 특히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